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기본 이론 강의 25강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경제학을 설명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국제무역론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는 이유가 왜 발생하며 교역을 했을 때 둘 다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국제 금융 쪽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이제 환율이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뭐냐면 두 국가 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표시 방법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1달러당 뭐 1,000원이니 1달러당 2,000원이니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자국 통화 표시 방법 직접 표시 환율이라 하고요. 1원은 1,000분의 1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간접 표시 방법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요거를 많이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요. 달러의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다 하면은 사과를 하나 사기 위해서 1원짜리 1,000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의 가격은 1,000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1달러당 1,000원이다 하면 이런 교환 비율이다라고 하면은 1달러 하나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1,000개를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1달러당 1,500원이다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1달러 하나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1,500개를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달러의 가격이 비싸져서 달러가 강세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달러, 외환의 가격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동남아 여행 갈 때랑 미국 여행 갈 때랑 어디 갔을 때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100만 원 들고 갔어. 동남아는 화폐 가치가 싸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똑같은 돈을 가져가도요.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미국은요. 화폐 가치가 좀 달러의 가치가 더 비싸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100만 원 가져가서 미국에서의 삶이 좀 더 열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 얘기는 미국 달러로만 합시다. 환율이 올라갔다 이 얘기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비싸졌다는 것이고 미국 물건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표현은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가능한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우리가 환율이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인상, 인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달러로 표현했을 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가지고요. 평가절하, 평가절상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율 제도에 대한 얘기를 살짝 보셔야 되는데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외환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의 원화와 달러의 비율이 바로 환율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증가해 가지고요. 해외에서 달러가 많이 유입되었다고 할게요. 그래서 수출 증가로 달러가 만약에 유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요.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달러가 점차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많아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환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정환율 제도는요. 환율이 말 그대로 고정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달러가 많아져서 달러의 양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유,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한다고요. 자, 이게 뭐라고요?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환율은 뭐냐면 달러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나라에 달러가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떨어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돼. 달러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대로 유지됩니까? 라고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달러의 비중을 맞춰줘야 돼요.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달러를 흡수하고 여기다가 우리나라 원화를 공급해야 돼요. 통화량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지금 달러와 원화의 비율이 50대 50이었다라고 하면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은 원화를 다시 공급해서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는 중앙은행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환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화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환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장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환율의 변동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해외 경기 변동이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미국이 만약에 불황이 됐어. 그럼 미국의 불황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와요. 이게 고정환율 제도의 특징이야. 왜냐하면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미국 경기가 안 좋아. 지금 같은 상황처럼 안 좋아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게 반대야. 이거 반대. 수출 증가해서 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출이 감소되니까 외환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달러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격 환율이 올라가는 힘이 작동돼. 이거 반대예요. 이거 반대. 그럼 우리 잘 보세요. 수출 증가로 달러가 유입되면 통화량을 막 공급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반대로 달러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요. 우리 여기 달러가 너무 지금 밖으로 나가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흡수해야 돼. 원화의 공급을 감소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긴축적인 통화정책이고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하면 돈을 팍 줄이게 되니까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자, 우리 통화정책 생각해 보세요.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통화량을 중앙은행에서 막 뿜뿜 해서 넣어주면 경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뿜뿜 해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통화량을 우리가 빼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가 쭉 하고 식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경기도 불황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불황인데 국내 경기까지 같이 불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게 이제 고정환율 제도의 특징이야. 자, 우선 첫 번째 장점은 환율의 변화로 인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인데 단점은 해외 경기의 어떤 호황과 불황이 국내에도 파급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변동환율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환율의 조정 과정으로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외환시장과 국내 시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외환시장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와 달러의 비율로 환율 이렇게 결정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증가로 수출 증가로 보시죠. 예, 좋은 걸로 생각하시죠.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외환시장이 유입되었어요. 그럼 달러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달러의 양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환율이 인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끝! 이게 더 이상 끝이야. 더 이상 국내에 어떤 외환 시장의 외부 시장의 어떤 충격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장점이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환율이 업앤다운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정환율 제도와는 다르게 환율의 완충작용으로 해외 경기의 어떤 상황이 국내로 파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실에서는요, 완전한 변동환율 제도라기보다는,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는 쓰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중간에는 약간 밴드를 설정하거나 적절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 관리 변동환율 제도를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능한 한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변동환율 제도로 많이 나가는 추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외환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외환시장은 외환에 대한 달러라고 하시죠. 달러에 대한 수요와 달러에 대한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수요 공급 보시면 돼. 자, 우리가 이렇게 사과 시장이라고 하면요.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의 가격입니다. 사과에 대한 수요, 사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요. 사과에 대한 공급, 사과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외환시장 생각해 볼게요. 여기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의 가격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공급 이렇게 있고요. 달러에 대한 수요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환의 수요와 외환의 공급 그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외환의 수요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라고 할게요. 달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필요합니까? 자, 외국에서 원유라든가 상품을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미국의 컴퓨터를 수입하는데 우리나라 원화로 주면은 미국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달러가 그래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구입하려고 한다. 달러로 우리가 투자하고 달러로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환의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의 공급이다라고 하면은요. 달러를 파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수출하는 사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수출했어. 그럼 미국 사람들이 뭐로 줘요? 원래 원화로 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달러로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달러를 받게 돼요. 그럼 달러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외 수출 대금을 이제 달러로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환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만약에 팔아요. 그렇게 되면 역시 외환 달러의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외환에 대한 공급 이것도 똑같이 수요 공급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의 가격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과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처럼 외환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 됐죠? 자, 우리 환율이 하락하는 거랑 이제 수입과 등등 아니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랑 수출과 무슨 관계 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여기 볼게요. 한국에 미국에 1달러당 1,000원의 교환이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방을 우리나라에선 10만 원 하는데 미국에서는 100달러라고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100달러가 우리가 1달러가 1,000원이다라고 하면 똑같이 100달러의 이제 같은 등가의 가치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 0 3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0 3개를 빼면은 여기 나와 있는 10만 원은 100달러랑 가치가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잘 집중해서 보시죠. 1달러당 1,000원이 아니라 800원으로 환율이 하락했어요. 자, 우리 이거 사과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 달러의 가격이 원래 1,000원이었는데 8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달러로 이거 돼 있는 100달러짜리를요.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려고 하면은 100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 원인데요. 이제는 1달러가 800원이기 때문에 100달러를 바꿔버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하면 8만 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가격을 우리가 10만 원 했던 것이 미국에서 사면은 환율이 하락하니까 8만 원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미국에서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 달러의 가치가 싸게 되면은요, 미국 상품 가격이 싸지는 거야. 그 동남아의 화폐 가치가 싸게 되면은 동남아 가서 물건 살 때가 훨씬 더 직구를 할 때가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요거 예를 좀 잘 체크해서 음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원래 1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달러에 돼 있는 거를 우리가 100달러, 10만 원 돼 있는 걸 100달러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율이 올라갔어요. 1달러당 1,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비싸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10만 원짜리를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달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91달러로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0% 달러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졌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표현하게 되면 달러의 파워가 세졌으니까 달러를 가진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91달러의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환율 상승, 수출 증가 머릿속에 암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이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환시장의 균형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결론인 거죠. 환율이 있고요. 외환 달러의 거래량이 있습니다. 외환의 공급, 외환의 수요가 있고 만약에 달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원으로 환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량은 작은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힘으로 작동하게 돼요. 수요 공급 원리처럼. 아니 여기 보시면 사과에 대한 가격이 여기 밑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사과에 대한 살려는 사람과 공급하려는 양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사과의 가격이 올라가고요. 만약에 이 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사과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똑같이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동일하게 수요 공급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모형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뭘 살펴봅니까 하면은요. 첫 번째는 구매력 평가서를 살펴볼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빅맥 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있어요. 이 햄버거가 이제 들어가는 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 빅맥을 하나 구입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때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맥도날드의 빅맥을 하나 줍니다. 맥도날드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자,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하나 구입하는데 3달러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빅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미국의 3달러는 우리나라 돈의 3,000원과 가치가 등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1,000원은 1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여기 보시면 P 물가가 3,000원 이렇게 있으면 해외 물가 여기 보시면 외국 물가니까 foreign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3달러랑 3,000원이 같아야 되니까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요거 보이는데 요게 바로 우리는 환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환율은 1,000원 해가지고 1달러당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다가 미국의 물건의 가격이 3달러가 되니까 3달러 하면 달러 지워지고 3,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우리나라 말로 여기 이렇게 식을 써놨어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서는 국내 물가는 해외 물가에다 환율을 곱하는 걸 해놨는데 이렇게 하세요. P는 2 곱하기 PF 외국의 해외 물가와 환율의 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은요 환율 이꼴 해외 물가랑 여기 보시면 국내 물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표현하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변화율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 암기하셔도 됩니다. 이게 변화율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자, 국내 물가는 이거 다시 정리하면 환율에다가 해외 물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거 끝에 상승률 변화율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국내 물가의 상승률 이렇게 되는 것은 환율의 상승률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겠고요. 곱하기니까 더하기 요거요. 해외 물가의 상승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국내 물가 상승률은 환율의 변화율에다가 해외 물가 상승률 이렇게 정리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은근히 값을 줘가지고요. 이 환율의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환율의 상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국내 물가 상승률 여기죠. 그 다음에 이쪽을 넘겨요. 빼기 해외 물가 상승률 이렇게 나타내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구매력 평가서는요, 우리가 경상수지 측면에서 얘기한다는 표현을 써요.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빅맥이라는 게 어떤 상품의 가격에서의 비율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단기적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잘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빅맥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책에 읽을 거리 나와 있거든요. 그거 제가 따로 강의에서 설명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그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율로 표현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거 잘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설명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럼 수출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외환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또 수입이 또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내 물가 상승하면 외국의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외환의 공급은 감소하고 외환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폭 상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은 환율, 해외 물건의 가격, 물가 상승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구매력 평가서 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얘가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고정돼 있을 땐 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2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요 식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중단기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할 게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근데 이자율 평가설은요, 여기 보시면 원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만큼 우리가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만큼 그것을 조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자율이 4%인데 이걸 1억 원을 갖고 있으면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 9.09만 달러로 이렇게 환율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미국에 10% 투자를 해. 그래서 10만 달러 뭐 이상을 받게 되면 이걸 다시 환율로 맞춰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우리나라 환율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요. 이걸 그냥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1원이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달러로 바꿔야 돼요. 그럼 달러로 바꾸면 T기에 환율로 바꿔가지고 1원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1원을 환율로 집어넣게 되면 이게 미국의 달러가 돼가지고요. 이걸로 해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해요. 그럼 1원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R 이게 이자율이 얻게 돼요. 이건 이제 국내 투자 시예요. 국내 이자율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걸 투자를 해요.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요. 환율로 변화해서 환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환전을 해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제 미국에 투자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게 되면 RF 이렇게 얻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돈을 가지고 1년 후에 1 플러스 RF만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투자 후 다시 환전을 하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 후에 환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T기의 환율이 아니라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로 이렇게 바꿔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미국에 투자했을 때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냥 아이디어만 보세요. 아이디어만, 이 과정 하지 마시고 아이디어만 보셔서 결론만 암기하시면 돼요. 결론이 뭡니까 하면 밑에 요게 바로 이자율 평가설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 식으로 다시 써볼게요. 식으로 다시 쓰면 국내 이자율,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자율이고요. 해외 이자율을 우리가 foreign 이렇게 해서 F라고 씁니다. foreign. 이거 더하기 환율 변동 마진율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환율 변동 마진율이야. 지금 현재 환율이고요. 1달러당 1,000원. 이거는 앞으로 미래 환율이야. 앞으로 미래 환율 스타를 붙였는데 아니면 expectation 그렇게 해요. 우리가 시점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시점까지 표현할게요. 이거는 T기의 현재 환율이고요. 이거는 T 플러스 1기의 미래 환율 빼기 현재 환율을 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바로 뭐라고요? T 플러스 1기의 미래 예상 환율이에요. 예상 환율. 예상 환율. 이해 가십니까? 요거는 그냥 T기의 현재 환율이에요. 요거 T기의 현재 환율이야. 아셨죠? 이거는 T기의 현재 환율.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험에서는요, 요걸 이자율 평가설 식을 알고 있는가 물어본 다음에 값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 이자율이 7%고 미국의 이자율이 3%입니다. 그랬을 때 국내 현재 환율이 1,100원일 때 T 플러스 1기의 미래 환율은 얼마가 될 걸로 예상합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대입하는 것을 물어볼 가능성은 희박해요. 하지만 이 공식을 알아두게 되면 많이 유용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용합니까? 하면은 자, 얘는 이제 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 식을 다르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과정은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고요. 우린 도출된 결론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 요걸 요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요. R은 해외에서 환율에다가 더하기 이건 T기의 환율에다가 이거는 델타 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쪽 부분이 내려갑니다. 이쪽 부분이 내려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이건 미래 환율 변화 크기니까 얘가 우리의 관심이야. 얘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기의 현재 환율은 그래서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자율 평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요. 우리나라의 만약에 이자율이 7%고 해외 이자율이 3%입니다. 그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국내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국내에 투자하는 게 낫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낫지. 그럼 우리나라에 돈이 그냥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달러가 막 들어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율과 환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자율 평가설은 중단기적, 좀 단기적인 측면의 관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구매력 평가설이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약간 중장기적 측면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불규칙 보행 가설이라 해서요, 랜덤워크 가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술 취한 사람들이 주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율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환율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면 그걸로 떼돈 벌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불규칙 보행 가설 이렇게 얘기하고요. 환율도 또 심리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의 그 모형, 그런 사람들이 환율은 말이야 오를 것 같아 이러면 진짜 올라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자율 평가설에 보면 기대가 들어가 있잖아.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이 있는데 그게 올라가면 진짜 환율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시장 심리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만 내용 파주시고 교재에는 내용이 좀 언급은 돼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셔도 되는데 가볍게 보세요. 다음에 환율과 국민경제에서 이 국제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가 이렇게 쫙 균형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인상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자 이거 다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출이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은 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이 잘 돼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감소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무역수지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경상수지는 뭐냐면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걸 얘기합니다. 우리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 경상수지가 흑자니 적자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환율이 상승했는데 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건 맞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는 처음에 적자가 되다가 흑자가 된다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해? 모양 자체가 이런 국자 모양의 J자 모양의 형태를 지녔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J커브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먼저 살짝 아이디어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경상수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시간이 있는데 환율이 점점점점 가다가 상승하게 되면은 여기 환율인데 상승하게 되면 경상수지가 여기 경상수지죠. 경상수지가 바로 이렇게 환율 상승한 시점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인다는 거야. 왜 처음에 떨어지지? 그거를 보는 거죠.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게 마샬 러너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샬 러너 조건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물건이 탄력성과 관련된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비싸진 거예요? 싸진 거예요? 예, 맞아요. 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수출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비하는 씀씀이는요. 갑자기 소비 행태가 확 변해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도 습관이라고 습관. 그러니까 미국 물건이 비싸지고 우리나라 가격이 싸졌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물건을 확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야, 코리아 물건 그거 좋은 거 맞나? 이러는 거야. 가격만 싸다고 무조건 사진 않잖아. 근데 미국 물건이 비싸졌으면 우리가 당연히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미국 물건이 비싸졌지만 소비가 갑자기 팍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쪽 수출은 늘긴 느는데 보시면 이게 시간이 걸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상수지는 달러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수출 가격을 달러로 표시했는데 이 달러 가격은 대폭 하락했는데 수출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출품에 대한 가격은 대폭 하락했는데 얘가 팍 늘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요. 다음에 외국 물건이에요. 외국 물건 가격이 지금 비싸진 거야.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비싸지면 여기 외국 물건의 감소가 팍 감소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 물량이 소폭 감소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데 그렇게 갑자기 안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잖아.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여러분들 씀씀이가 갑자기 변해요?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걸리고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이 싸지고 미국 물건이 비싸졌는데 갑자기 막 수출이 막 증가해요?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서서히 증가한다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손실이 무역 경상수지가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보세요.
자, 환율과 교육 조건 그리고 비교 우위와 관련해 가지고 환율과 교육 조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교육 조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수출량 하나 대비 수입량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예요. 자동차 하나 팔았는데 노트북을 아까 우리가 10개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자동차 하나 팔았는데 수입 물량을 20개를 가져올 수 있게 되면 그건 교육 조건이 좋아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지고 수입품의 가격이 싸지게 되면 그게 바로 교육 조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암기하세요. 교육 조건이라는 거. 자, 그리고 실질 환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 환율에다가 외국 물가죠. 그걸 국내 물가로 나눠준 건데 이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게 되면은요. 국내 물가분의 환율과 외국 물가의 곱은 이게 교육 조건의 역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품의 가격이 뭐야? 국내 물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수입품의 가격이 해외 물가가 되는 거죠. 그걸 환율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 환율은 교육 조건의 1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주세요. 교육 조건이 개선됐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자동차를 하나 수출해서 맞아요. 외국에 이제 미국의 노트북을 더 많은 걸 수입할 수 있게 된 게 교육 조건이 개선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환율과 비교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참고로만 봐주세요.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승하며 국내 수출품이 당연히 경쟁 우위를 가져요. 왜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비싸지게 되는 거니까 달러로 표시된 미국의 물건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이 더 많이 잘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채산율을 통해 가지고 좀 경쟁력을 판단하기가 쉽게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화가 강세인 경우에 우리나라 상품은 경쟁력을 상실해요. 달러가 강세면 우리나라 상품은 당연히 경쟁력이 올라가고요. 이게 일부러 말을 뒤바꾼 겁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면 경쟁력을 가져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물건이 왜 경쟁력을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까? 거기서의 화폐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조금 받아가도요. 그 나라 돈으로 바꾸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많이 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남아 가서 일을 해서 노동을 막노동 해봐. 우리나라에서 막노동 하는 게 나아요? 동남아에서 하는 게 나아요? 동남아 가서 막노동 하게 되면 똑같은 노동 시간을 들였는데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돈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환율이 800원인 경우에 TV와 컴퓨터는요. 당연히 800원이면 여기에 위치한단 말이야. 그러면 환율이 800원이 되면 1달러당 100원, 500원 하는 TV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되지만 이쪽에 있는 것은 오히려 도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올라가서 800원이 아니라 1200원 가면 자동차도 이제 수출품으로 비교 우위가 되는 것이고 환율이 2000원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1800원 된다 하면은 쇠고기까지가 우리가 채산성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쇠고기까지 수출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환율과 관련된 국민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는 다음에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관련해서 보는 겁니다. 통화정책,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이 많이 풀려지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가 하락합니다. 여기 별표 밑줄 치세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율 평가설에서 환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환율은 올라가. 이자율의 반비례 관계라니까. 자, 다시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수지가 흑자가 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순수출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교육 조건을 점차 악화시키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국민 총소득을 점차 감소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부 지출 증가는 다음에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 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 보세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요. 아니 그쵸. 다시요. 정부가 나도 시멘트 쓸래 해서 정부가 자금에 대한 수요 정부 지출 증가하면 우리가 이자율이 올라가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환율이 비싸져야지 수출이 잘 되는데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국민소득의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에 좀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환율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 한번 볼게요. 정부 지출 증가 한번 볼게요. 우리 Y는 C, I, 여기 이자율이 있고요. 그 다음 G 이렇게 있고 순수출이 어떻게 되냐면 순수출이 바로 뭐에 의해서 영향받습니까 하면 net export예요. net export 순수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순수출이 환율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순수출은 플러스고요. 이자율은 투자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승수 효과 이런 거 있겠죠. 물론 이제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경작을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 지출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는 감소하는 거죠. 마이너스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 그 국민소득이 조금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투자의 감소를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요거를 우리가 구축 효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요.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과 환율은 반비례 관계야. 환율이 내려간다니까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야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고요.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져야 수출이 잘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출이 감소해요. 순수출이 감소해가지고 국민소득이 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소득의 감소, 여기 순수출 감소, 경상수지 적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는 우리가 아주 심플한 모형에서는 뭐 승수 효과 이런 것만 살펴보는데 구축 효과도 있고 환율에 미치는 효과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효과를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매경 테스트는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경제학적인 전반적인 큰 흐름과 용어들을 잘 알고 있는가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무슨 공무원 시험이나 회계사 시험이나 뭐 5급 공채 행시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금융권의 어떤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효과까지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긴 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과 관련한 국제금융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론 강의는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론 강의만 여러분 많이 듣고 길게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정도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이론한 것도 매경 테스트에 보면은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출제를 하겠다고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공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책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없는 내용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겟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나는 매일 매경 테스트를 준비해. 한경 테스트를 준비해. 공부 방식이 다릅니다. 한경 테스트는 약간 경제학 비중이 거의 70%,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매경 테스트는요. 경제가 반이고요. 경영학이 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제 비중이 상당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물어보기보다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부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나는 매경 테스트 준비하는데 한경 테스트에 그거 분량 강의한 걸 가지고 하면 약간 과도할 측면이 있고요. 공무원 시험 강의를 내가 듣고 매경 테스트 보면 어때?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과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중학교 산수 문제를 풀러가는데 대학 수학까지 하고 가면 당연히 좋겠지. 근데 과하지. 우리가 할 게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에 타겟에 딱 적합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는 우리가 짧게 25강으로 해서 끝냈잖아요. 이거면 충분하고요. 우리 책의 중간에 읽을 거리 같은 건 제가 따로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우리 카페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좀 경제학이 현실에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를 좀 또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 강의는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거니까 예, 이론 내용 잘 정리하시고 여기서 더 늘리지 마세요. 늘리는 거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